안녕하십니까. 가족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고위 간부의 눈밖에 나 정문 경비원으로 좌천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부임한 젊은 여성 부시장님이 제 이름표를 보더니 갑자기 온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뉘엿뉘엿 넘어가는 저녁 햇살이 오래된 느티나무 가지 사이로 비스듬히 쏟아져 들어와 경비실의 낡은 목재 책상 위로 얼룩덜룩한 빛의 점들을 흩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앉아 식어버린 녹차 잔을 만지작거리며 낙엽이 가득한 서울시 역사기록관의 넓은 뜰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정문 위에 걸린 서울시 역사기록관이라는 붉은 글씨의 현판은 군데군데 페인트가 벗겨져 오랜 세월 비바람을 맞은 채 서 있었습니다. 마치 이곳과 저 자신처럼 말입니다. 고요하고 낡았으며 저 밖에 번화한 도시의 흐름에서 비껴난 듯한 곳. 사람들은 이곳을 기억의 요양원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두꺼운 기록물들이 어두운 서고 안에서 시간의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잠들어 있는 곳. 그리고 저 정문 경비원 이진우는 아마 그 요양원의 일부일 겁니다. 이 선생님, 정신 좀 차리시게 담배 한 대 태우시죠. 우렁찬 목소리의 박군이었습니다. 경비팀의 막내인 박민준 군이 저를 몽상에서 끌어냈습니다. 민준은 30살쯤 된 다부진 체격의 쾌활하지만 가끔은 호들갑스러운 성격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제 쪽으로 담뱃갑을 내밀며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저는 손을 저으며 가볍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 괜찮네. 박군이나 피게. 요즘 내가 폐가 안 좋아서 기침만 콜록거리면 같이 근무 서는 동료들만 고생이지. 민주는 입맛을 다시며 담배를 입에 물고 중얼거렸습니다. 선생님은 너무 몸을 사리신다니까요. 근데 신기해요. 늘 그렇게 깍듯하게 말씀하시고 옷은 꼭 회의 가는 간부처럼 칼같이 다려 입으시고 우리 같은 경비원은 그냥 편한 게 최고인데 말이죠. 저는 대답 없이 매듭 부분이 살짝 다른 짙은 남색 넥타이를 매만졌습니다. 박군의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항상 단정한 외모를 유지하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옅은 푸른색 셔츠를 검은 정장 바지 안에 깔끔하게 넣어 입고 구두는 반짝거리게 닦아 신었죠. 하지만 그건 멋을 부리는 게 아니라 습관이자 한때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도시계획에 대해 강연하던 사람이 지닌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안쪽 구석에 손수건으로 소중히 감싼 작은 물건이 있었습니다. 저의 낡은 공무원증이었습니다. 플라스틱 가장자리는 닳았지만 굵은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이진우, 도시계획국장, 서울특별시청. 증명사진 속에 저는 까만 머리에 의욕으로 가득 찬 밝은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은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에 체념의 흔적인 눈과 주름이 깊게 팬 남자였습니다. 시청의 냉방 잘 되는 사무실을 떠난 지 긴장감 넘치던 회의와 숫자가 빽빽한 일, 500축척의 도시계획도를 떠난 지 벌써 4년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탐내던 자리에서 저는 이곳으로 떨어져 한때 제가 직접 결제했던 문서들을 지키는 문지기가 되었습니다. 옛 동료들은 저를 마주치면 안타까워했고 세상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제가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어서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해 밀려났다고들 했습니다. 저는 씁쓸한 녹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혀끝에 퍼지다 목구멍 뒤에서 희미한 단맛으로 남았습니다. 인생도 2차 한 잔과 같았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제 마음은 분노로 무거웠습니다. 사람들을 피하며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밤이면 얼룩진 천장을 보며 뒤척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시원한 물줄기처럼 상처를 조금씩 아물게 했습니다. 저는 떨어지는 낙엽 소리에서 평온을 찾았습니다. 해질녘이면 기록관 서고에서 풍겨나오는 퀴퀴한 종이 냄새 속에서
안정을 느꼈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방문객이 오면 주차 안내부터 담당 부서까지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출입자 기록부에는 시간과 인적사항, 차량 번호, 방문 목적까지 한자 한자 정성 들여 기록했습니다. 동료 경비원들은 제가 유난을 떤다고 놀렸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제게는 국장으로 일하든 경비원으로 일하든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한강 쪽에서부터 잿빛 구름이 몰려와 곧 소나기가 쏟아질 것을 예고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행정동 건물의 창문들이 잘 닫혀 있는지 확인하러 순찰을 돌았습니다. 텅 빈 복도에 제 발소리만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관장실을 지날 때 안에서 고함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김영철 관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당신들 일 이따위로 할 거야? 내일 시찰단이 오는데 보고서가 아직도 완성이 안 됐어? 다 같이 잘리고 싶어. 저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김 관장은 저보다 몇 살 어렸고 예전에 제 친구의 부하 직원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곳에 발령받았을 때 그는 비웃는 듯한 미소와 건성으로 하는 악수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여기서 편하게 쉬면서 노후를 보내라고, 일도 편하고 월급도 그만하면 됐지 않냐며 더는 머리 아프게 싸울 필요 없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말은 걱정해주는 척했지만 그의 눈에는 소인배가 뜻을 이룬 듯한 희열이 번뜩였습니다. 저는 정문으로 나가 직원들이 퇴근할 작은 쪽문만 남겨두고 무거운 철문을 닫았습니다. 박군이 다리를 꼬고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가 저를 보고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선생님, 소문 들으셨어요? 새로 오시는 부시장님이 시찰 나온대요. 엄청 젊은 여자분인데 장난 아니게 무섭답니다. 선생님도 복장 단정히 하세요. 괜히 밉보이지 마시고요. 저는 미소 지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알려줘서 고맙네. 어느 분이 오시든 다 똑같은 사람이지. 맡은 바 임무만 제대로 하면 누가 뭐라 하겠나.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속에는 막연한 불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새로 부임한 여성 부시장에 대한 소문은 저도 얼핏 들었습니다. 강서윤, 익숙하면서도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혜성처럼 나타나 단호하고 타협 없는 일 처리 방식으로 정계에 떠오르는 별이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등장이 이 고요한 연못 같은 곳에 파장을 일으키게 될까요? 저는 다시 경비초소로 돌아와 불이 켜지기 시작한 거리를 내다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목적지를 향해 바삐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의 목적지는 이 문을 제 시간에 열고 닫으며 제 양심이 시간의 먼지에 더럽혀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뿐이었습니다. 노란 나뭇잎 하나가 어깨 위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가볍게 잎을 털어냈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고 또 하루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 고요함이 거대한 폭풍 전의 정적일 뿐이라는 것을. 그 폭풍이 지난 4년간 제가 깊이 묻어두었던 비밀들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으리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서울시 역사기록관은 갑자기 다른 곳이 된 듯했습니다. 평소의 고요하고 침울한 분위기는 사라지고 마치 장터처럼 부산하고 긴장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콘크리트 바닥을 쓰는 빗자루 소리가 지붕 위에서 잠자던 참새들을 깨웠습니다. 김 관장은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이른 7시도 안 돼서 출근했습니다. 그는 회색 정장을 빼입고 머리에는 젤을 발라 윤이 났지만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선선한 가을 날씨에도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그는 뜰을 왔다 갔다 하며 손가락질과 고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기 화단 잡초 다 뽑아. 복도 구석에 있는 박스더미도 당장 창고에 치워. 이렇게 지저분한 걸 높으신 분들이 보면 우리 다 끝장이야.
제가 정문 앞 규정 안내판을 닫고 있을 때 김 관장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제 구두가 깨끗한 것을 보고는 만족한 듯 했지만 말투는 여전히 거만했습니다. 이 선생, 오늘 시청에서 높으신 분들이 시찰 오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근무서 어디 앉아서 차 마시거나 신문 보지 말고 무슨 일 생기면 즉시 나한테 보고해. 저는 몸을 바로 하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관장님. 일정은 숙지하고 있습니다. 김 관장은 흥소리를 내더니 휙 돌아서서 허둥지둥 뛰어다니는 사무실 직원들을 계속 다그쳤습니다. 저는 그의 부산스러운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리더의 권위는 큰 목소리가 아니라 고요한 마음에서 나오는 법인데, 하지만 시대가 변했으니 어쩔 수 없지. 나는 이제 그저 시키는 대로 일하는 사람일 뿐, 의견을 냈다가는 일만 복잡해질 뿐이었습니다. 박군이 슬그머니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걸레를 든 채 차단기를 닦는 척하며 속삭였습니다. 이 선생님, 소식 들으셨어요? 행정실 여직원들 말로는 이번에 오는 부시장님 장난 아니래요. 저는 기록부를 정리하며 건성으로 물었습니다. 장난이 아니라니 뭐가? 박군은 목소리를 낮추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듣자 하니 이름이 강서윤인데 30 중반밖에 안 됐는데 벌써 도시계획 담당 부시장 자리에 올랐대요. 별명이 철의 여인인데 가는 곳마다 피바람이 분답니다. 지난주에는 건설국에 예고 없이 시찰 가서 근무 시간에 술 마시던 감사관들 몇 명을 적발했대요. 그래서 관련자들 전부 직위 해제됐다고. 우리 김 관장님도 지금 뭐 하나 걸릴까봐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강서윤이라는 이름이 다시 한번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낡은 기억 속을 뒤져 이 사람을 만난 적이 있는지 떠올려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흔한 이름이라 구체적인 것은 떠오르지 않고 그저 막연하고 희미한 느낌만 감돌았습니다. 젊고 능력 있는 사람이면 시민들에게는 복이지. 왜 자네는 무서워하나? 제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박군은 입을 삐죽였습니다. 복은 무슨 복이요. 괜히 저희만 고생이죠. 갑자기 대청소나 하고 땡볕에 서서 웃어야 하고. 근데 선생님은 정말 태평하시네요. 역시 예전에 높으신 분이라 그런가.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가 태평한 게 아니라 너무 많은 풍파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직책이나 자리라는 것도 몸 바깥의 것일 뿐. 사람들은 자리를 잃을까봐 두려워하지만 저는 이 경비원 자리 하나 없어져도 상관없었습니다. 일찍 퇴직해서 텃밭이나 가꾸며 사는 게 더 편할지도 모릅니다. 오전 9시쯤 되자 분위기는 더욱 팽팽해졌습니다. 경찰 선도 차량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가며 사이렌을 울려 길을 비키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한적한 이 거리에는 차도 거의 없었는데도 말입니다. 김 관장은 정문까지 달려나와 옷매무시를 고치며 환영사를 중얼중얼 연습했습니다. 저는 경비 초소 옆에 늠름하게 서서 오른손을 모자챙에 올리고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이것이 규칙이고 제가 평생 단련해온 규율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완벽하고 당당하게 해야 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저는 젊은 동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입구 양옆으로 줄을 서서 작은 깃발과 꽃을 들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피곤함과 불안함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은 권력을 두려워했고 질책받을까봐 걱정했습니다. 문득 그들이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청탁 문화와 상급자에 대한 두려움이 잠재의식 깊숙이 박혀 활기차고 창의적이어야 할 사람들을 그저 명령에 복종하고 두려워하는 기계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거리 저편에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검은색 관용차 행렬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이 앞장섰고 그 뒤를 수행원들을 태운 승합차 2대가 따랐습니다. 왔다, 왔어.
모두 제자리로. 김 관장이 이를 악물고 외치며 허둥지둥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가볍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슴이 약간 답답해졌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이상한 예감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되고 익숙하지만 동시에 가슴 아픈 무언가를 다시 마주하게 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무거운 철문을 활짝 밀어 열었습니다. 차량 바퀴가 흰색 선과 바닥에 남은 마른 나뭇잎을 밟고 지나가며 바삭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차 행렬은 중앙 현관 앞에 멈춰섰습니다. 선두 세단의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내렸습니다. 한낮의 햇살이 뜨거워지며 콘크리트 마당 위로 불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여성은 날씬한 몸매에 짙은 남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어깨까지 오는 단발머리는 단호해 보이는 얼굴을 감싸고 있었지만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녀가 바로 강서윤 부시장이었습니다. 보안 규정상 기관을 출입하는 모든 방문객은 신분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고위급 인사가 방문할 때는 경비원이 경례를 하고 문을 열어주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무언가가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어쩌면 제 고지식한 직업 습관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강 부시장과 수행단이 마당을 지나 현관으로 들어올 때 그들은 제 경비 초소를 지나쳐야 했습니다. 김 관장은 부시장 앞에서 뒷걸음질 치며 활짝 웃는 얼굴로 시설물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부시장님, 보고드립니다. 이곳이 저희 기록관의 보안구역입니다. 저희는 24시간 철저한 경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행이 스쳐 지나갈 때 저는 부동자세로 서서 규정에 따라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강 부시장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답례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마치 가구를 훑어보듯 저를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녀의 발걸음이 멈칫했습니다. 어쩌면 제 가슴에 달린 직원 명찰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모두가 허리를 굽히고 있는 와중에 꼿꼿이 서 있는 제 모습이 그녀의 주의를 끌었을지도 모릅니다. 강 부시장은 완전히 멈춰서서 제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뒤따르던 사람들도 당황하며 우왕좌왕했습니다. 김 관장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황급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부시장님, 이 직원은 저희 경비원입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으십니까? 혹시 자세가 불량했습니까? 강 부시장은 김 관장에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벗었고 짙고 검은 눈으로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불과 3미터였지만 주위의 공기는 끈적하게 굳어버린 듯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익숙한 감정이 쓰나미처럼 제 기억을 덮쳤습니다. 저 눈빛, 12년 전 저는 저 눈빛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눈물과 절망, 그리고 반항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날카롭고 자신감 넘치며 권위로 가득했습니다. 국장님, 강 부시장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상급자의 명령조가 아니라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경례 자세를 유지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그녀를 알아봤습니다. 그 시절의 건축학과 여대생, 17층 건물 옥상 난간에 위태롭게 서 있던 그 소녀, 그날 저녁 바람에 하얀 셔츠 자락이 펄럭이던 모습, 부시장님께 경례. 저는 경비원 이진우, 관리번호 4번입니다. 저는 애써 태연하고 전문가다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김 관장은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더듬거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진우 씨는 여기 온 지 4년 정도 됐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이분을 아십니까? 강 부시장은 김 관장의 말을 듣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비서에 정중한 만류를 뿌리치고 제게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 서서
가슴의 이름표를 자세히 들여다보고는 세월의 흔적이 새겨진 제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정말 맞으시군요. 그녀가 목이 맨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국장님. 대낮에 서울시 부시장의 입에서 국장님이라는 두 글자가 터져나오자 주변의 모든 것이 폭발하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 웅성거렸고 김 관장의 눈은 구슬처럼 휘둥그레졌으며 입은 해 벌어져 닫히지 않았습니다. 경비 초소 안에 있던 박구는 손에 들고 있던 볼펜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손을 내리고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시장님,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그저 나이든 경비원일 뿐입니다. 국장이라는 호칭은 당치 않습니다. 강 부시장은 세차게 고개를 저으며 다시 단호한 눈빛을 되찾았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틀릴 리 없어요. 국장님께서 나이가 드시고 이 옷을 입고 계셔도 그 눈빛과 목소리는 예전 그대로입니다. 제 목숨을 구해주시고 제게 인생 첫 번째 가르침을 주신 분을 제가 어떻게 잊겠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묻어버리려 했던 과거가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파헤쳐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강 부시장을 보았습니다. 그 연약했던 소녀가 이제는 여장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월은 참 얇구었습니다. 서윤 양, 정말 다 컸구나.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제가 애써 만들었던 격식의 껍데기를 벗어던진 한마디. 아저씨가 조카에게 하듯 진심 어리고 소박한 말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강 부시장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을 경악하게 할 행동을 했습니다. 그 행동은 훗날 시청 복도를 떠도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햇살은 여전히 뜨거웠지만 기록관 정문의 공기는 극도의 놀라움으로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관장과 각 부서장, 비서와 수행단, 그리고 경비팀까지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강서윤 부시장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두 손을 옆에 가지런히 모으고는 제 앞에서 천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정확한 90도 각도에 존경심이 가득 담긴 인사였습니다. 주변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고요해져 낙엽 떨어지는 소리마저 또렷하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김 관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얼굴은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질문으로 혼란스러울 것이 분명했습니다. 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저 고집불통 늙은이 이진우가 대체 누구길래 철의 여인이 저렇게 큰절을 하는가?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 안절부절 못하며 서 있었습니다. 평생 공직에 몸담으며 수많은 악수와 칭찬을 받았지만 이렇게 큰 존경을 받아본 적은 없었습니다. 특히 제가 이렇게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을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부시장님, 이러지 마십시오. 제가 복이 달아납니다. 저는 황급히 다가가 그녀를 부축하려다 현재의 신분 차이를 깨닫고 손을 거두었습니다. 강 부시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는 붉었지만 입가에는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리둥절해 있는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이분은 제 스승님이자 제 인생의 가장 큰 은인이십니다. 이진우 국장님이 안 계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강서윤도 없었을 겁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벌집을 쑤신 듯 터져 나왔습니다. 뭐라고? 경비원 이 씨가 목숨을 구한 은인이라고? 세상에, 믿을 수 없어. 김 관장이 더듬거리며 상황을 수습하려 끼어들었습니다. 저 보고 드립니다. 강 부시장님, 저희는 이런 깊은 인연이 있으신 줄 정말 몰랐습니다. 이 선생님이 여기 오신 지는 꽤 됐지만 워낙 과묵하셔서 이런 이야기는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강 부시장은 김 관장을 날카롭게 쳐다보았고 그 시선에 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제게로 몸을 돌려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국장님, 건강은 어떠세요? 어쩌다 이런 일을 겪고 계신 건가요? 국장님처럼 유능한 도시계획국장이 왜 여기서 문을 지키고 계셔야 하죠? 그녀의 질문이 제 마음의 상처를 후벼 팠습니다. 저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제 구두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이야기하자면 깁니다. 세상살이가 다 그렇죠. 늙은 세대는 물러나고 젊은 세대가 올라오는 법이니까요. 저는 그저 노년의 평온을 찾으러 온 것뿐이니 마음 쓰지 마십시오. 아니요. 강 부시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국장님께서 자진해서 오셨을 리 없어요. 4년 전에 국장님께서 징계를 받으셨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제가 해외 연수 중이라 자세한 상황을 몰랐습니다. 귀국했을 때는 이미 국장님께서 자취를 감추신 후였어요. 제가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모릅니다. 그녀가 말을 이어가려 할 때 비서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부시장님, 관장님과 회의하실 시간입니다. 모두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 부시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곧장 회의실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보기 드물게 다정한 몸짓으로 제 팔을 잡았습니다. 국장님, 저와 함께 응접실로 가서 잠시 이야기 좀 나누실 수 있을까요? 10분이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근무 중이라서. 저는 망설이며 김 관장을 쳐다보았습니다. 김 관장은 귀신이라도 쫓듯 황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이고, 이 선생님, 어서 들어가서 부시장님과 말씀 나누세요. 근무는 박군에게 맡기면 됩니다. 집처럼 편하게 계세요. 아니, 여긴 직장이니까 아무튼 편하게 계십시오. 저는 비굴할 정도로 허리를 굽히는 김 관장의 모습을 보며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권력이란 참으로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가장 꼿꼿한 허리마저도 휘게 만들 수 있으니 말입니다. 저는 강 부시장을 따라 응접실로 들어갔습니다. 이 방은 제가 수백 번도 더 청소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부시장이 직접 차를 대접하는 귀빈의 자격으로 들어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20제곱미터 남짓한 응접실에는 용과 봉황이 조각된 위험 있는 목재 소파 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강 부시장은 김 관장과 비서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밖에서 기다리라고 손짓했습니다. 나무 문이 닫히자 바깥의 소란스러움과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차단되었습니다. 조용하고 은은한 차 향기가 감도는 공간에 저와 강 부시장 단둘만 남았습니다. 강 부시장은 상석에 앉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작은 의자를 끌어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마치 가족처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그녀는 직접 찻잔에 차를 따라 두 손으로 제게 건넸습니다. 차 한잔 하세요, 국장님. 예전에 국장님께서는 아주 진한 녹차를 좋아하셨죠. 혀가 떨불 정도여야 만족하셨잖아요. 저는 찻잔을 받으며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사소한 것까지 다 기억하고 있었군요. 벌써 12년이나 지났는데 12년이 지났지만 제게는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국장님, 강 부시장은 슬픔이 깃든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너무 마르셨어요. 머리도 하얗게 다 새셨고요. 저는 허허 웃으며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희어지는 거지요. 자연의 순리 아니겠습니까? 그보다 서윤 양, 나는 정말 기쁩니다. 이렇게 성공해서 굳건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니 그 옛날 내가 참견했던 보람이 있구나 싶습니다. 강 부시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참견이 아니었어요, 국장님. 그건 제2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국장님께서 제 손을 붙잡지 않으셨다면, 저를 호되게 꾸짖지 않으셨다면 지금쯤 제 무덤 위에는 풀이 무성하게 자랐을 겁니다.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고 과거의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 운명적인 오후를 떠올렸습니다. 고층 건물 현장 실사를 하던 중
옥상 난간에 위태롭게 서 있는 한 여대생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텅 빈 눈으로 아득한 도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리치거나 경찰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다가가 그녀 옆에 서서 뜬금없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높이에서 뛰어내리면 아주 아플 텐데 꼴도 엉망이 될 거고 사람들에게 그런 엉망진창인 모습을 남기고 싶은 게 확실해요. 그 질문이 그녀를 몽롱한 상태에서 깨어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를 데리고 가서 국밥을 사주었습니다. 그녀는 지도 교수가 자신의 피땀 어린 연구 과제를 가로채고 억울하게 퇴학당한 사연을 울면서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오후 내내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분석해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즉 정의는 더디게 올지라도 반드시 존재한다는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그 형편없는 인간들이 과거가 되고 자네가 그들보다 만 배는 더 빛나는 모습을 보기 위해 살아남게, 그렇게 살게나.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국장님. 강 부시장의 목소리가 저를 현실로 돌려놓았습니다. 저는 국장님께서 단순히 능력이 부족하거나 정기 인사발령으로 이곳에 오셨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기록에 적힌 것과는 다를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 손을 떨었고 찬물이 조금 찻상 위로 흘렀습니다. 강 부시장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국장님의 인사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전보 사유가 매우 모호하더군요. 수많은 대형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최고의 건축가인 국장님께서 이곳 경비원으로 밀려나신 데에는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을 피했습니다. 서윤 양, 지난 일은 들춰서 뭘 하겠나. 머리만 더 아플 뿐이지. 나는 이제 만족하고 살고 있네. 아침에는 나무에 물 주고 저녁에는 낙엽 쓸고 밤에는 편히 잠드니 이만한 행복이 어디 있겠나. 강 부시장은 목소리를 높였고 단호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국장님은 현실에 안주할 분이 아니세요. 국장님은 양심의 파수꾼이시잖아요. 제게는 진실을 위해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가르치셨으면서 왜 국장님은 포기하신 건가요? 그녀는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 말에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국장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혹시 외곽의 X 재개발 지구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습니까? 감정평가 서류가 갑자기 증발해버린 그 미제 사건 말입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X 재개발 지구라는 이름이 거대한 망치처럼 제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그것은 저의 치명적인 약점이자 제 명예와 경력을 걸고 묻어버린 비밀이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아는 거지? 왜 하필 지금 이 순간에 그 이야기를 꺼내는 걸까? 저는 고개를 들어 강 부시장을 보았습니다. 이 권력 있는 여성의 눈 깊은 곳에서 저는 타오르는 불꽃을 보았습니다. 의심과 정의를 향한 갈망의 불꽃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폭풍은 정말로 몰아닥치고 있었습니다. 서윤 양, 어디까지 알고 있나? 제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강 부시장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제가 그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가 사라진 날이 바로 국장님께서 전보 발령을 받으신 날과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국장님, 누가 국장님을 협박했나요? 최강식 의원, 맞습니까? 최강식이라는 이름이 밀폐된 방 안에서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이자 저와는 불구대천의 원수이며 저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의 정치적 생명을 쥐고 있는 자. 저는 눈을 감고 고통스러운 한숨을 삼켰습니다. 4년 전의 어두운 과거가 거세게 되돌아와 제가 애써 지키고 있던 거짓 평화를 휩쓸어버릴 기세였습니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던 옅은 연기가 허공의 기이한 형상을 그리다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희뿌연 연기에 최면이라도 걸린 듯
정신이 1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때 저는 젊었고 헌신하려는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우울했던 오후를 또렷이 기억합니다. 서울의 하늘은 납덩이처럼 잿빛이었고 먹구름이 잔뜩 끼어 큰 비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도시계획 프로젝트에 속한 고층 건물의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태풍이 다가오고 있어 공사 현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인부들은 일찍 퇴근한 상태였죠. 저는 옥상 배수 시스템을 확인하기 위해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고층의 바람은 사납게 불어와 얼굴을 따갑게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녀를 보았습니다. 땀에 젖은 하얀 셔츠를 입은 작고 가냘픈 몸이 거친 콘크리트 난간 끝에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얼굴의 절반을 가렸지만 저는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걸음만 헛디디거나 거센 바람이 불면 그 몸은 60m가 넘는 높이에서 자유낙하할 것이었습니다. 심장이 ඈ는 듯했습니다. 저의 첫 반응은 달려가서 그녀를 끌어당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 경험상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행동은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극도로 흥분한 상태였고 어떤 접근도 위협으로 간주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평정을 되찾고 일부러 발소리를 내며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그 검고 깊은 눈은 절망과 반함심으로 가득 차 저를 마치 원수처럼 쏘아보았습니다. 오지 마세요. 그녀가 바람 소리에 묻혀 갈라지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한 걸음만 더 오면 바로 뛰어내릴 거예요. 저는 그녀와 약 5m 거리를 두고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위협 의사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두 손을 들었습니다. 알았어요. 여기 가만히 서 있을게요. 흥분하지 말아요. 저는 바람 소리를 이기기 위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씨, 곧 비가 쏟아질 텐데 거기 서 있으면 추워요. 그녀는 비웃었습니다. 눈물이 젖은 머리카락과 뒤섞여 뺨에 달라붙었습니다. 춥다고요? 죽으면 추운 게 뭔지 알기나 할까요? 아저씨는 그냥 가세요. 상관 마시고요. 이 세상은 너무 지긋지긋해서 더는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아래 도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자동차들이 성냥갑처럼 작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녀를 보았습니다. 저는 가족을 생각하라거나 미래는 길다는 식의 상투적인 조언은 통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절망의 나락에 빠진 사람에게 그런 말은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될 뿐이었습니다. 저는 혀를 차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타깝네. 그렇게 젊고 예쁜데 이 높이에서 뛰어내리면 내가 건설업에 종사해서 아는데 그 속도로 땅에 부딪히면 멀쩡한 데가 하나도 없을 거야. 사람들에게 그런 엉망진창인 모습을 남기고 싶은 게 확실해요. 제 말은 잔인할 정도로 현실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추한 모습과 고통을 두려워하는 인간의 본능적인 심리를 정확히 찔렀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칫했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심리적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게다가 당신이 여기서 죽으면 우리 공사 현장은 조사를 받느라 중단될 거야. 수백 명의 인부들이 일자리를 잃고 그들의 자식들은 굶게 되겠지. 세상에 복수하고 싶은 거야. 아니면 무고한 사람들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싶은 거야. 그녀는 엉엉 울음을 터뜨리며 두 손을 늘어뜨렸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이제 돌아갈 길이 없어요. 지도 교수가 제 연구를 훔쳤어요. 제가 표절했다고 해서 학교에서 쫓겨났다고요. 저는 모든 걸 잃었어요. 10년 넘게 공부한 세월, 시골에 계신 부모님의 희망, 모든 게 물거품이 됐어요.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가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살아야지. 죽는 건 끝이야. 패배를 인정하는 거고 당신 것을 훔쳐간 그자가 비웃게 내버려 두는 거라고.
당신이 죽으면 그는 당신의 무덤 위에서 당신의 성과를 누리며 편안하게 살겠지. 그게 괜찮겠어? 그녀의 울음소리가 잦아들고 흐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에서 분노가 싹트는 것을 보았습니다. 좋은 징조였습니다. 때로는 분노가 기쁨보다 더 강한 삶의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내 말 잘 들어요, 젊은이. 저는 호칭을 바꾸어 좀 더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가장 달콤한 복수는 죽음이 아니야. 가장 달콤한 복수는 아주 잘 살아서, 아주 성공해서 그 형편없는 인간들이 당신 발 아래 하찮은 과거가 되는 걸 지켜보는 거야. 그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살아남아야 해. 저는 천천히 그녀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낯선 남자의 손이었지만 단단하고 믿음직스러운 손이었습니다. 자, 이 손 잡아요. 내려와서. 내가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사줄게. 배가 고프면 생각이 제대로 안 되는 법이야. 그녀는 제 손과 아득한 아래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숨 막히는 갈등의 순간이 지나고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차가운 손을 제 손 위에 얹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꽉 잡고 그녀를 안전한 곳으로 힘껏 끌어당겼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 물을 쏟아붓듯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흠뻑 젖었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저는 근력이 아니라 삶에 대한 믿음으로 한 생명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뜨거운 국밥을 먹은 후 그녀는 자신이 구상하던 지속 가능한 도시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그 젊은 학생의 날카로운 사고와 시대를 앞서가는 비전에 놀랐습니다. 저는 그녀가 계속 연구하도록 격려했고 심지어 계획연구소에 있는 친구에게 남몰래 그녀를 소개해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 소녀가 바로 강서윤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빛나게 살겠다던 그 약속을 그녀는 훌륭하게 지켜냈습니다. 찻잔 내려놓는 소리가 저를 현실로 돌려놓았습니다. 강 부시장은 저를 뚫어지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그 시절 여대생의 연약함이 아니라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이제 기억나시죠? 강 부시장이 물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제게 당당하게 살고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왜 지금은 타협하신 건가요? 왜 그 억울한 징계를 받아들이신 거죠? 저는 한숨을 쉬며 찻잔 가장자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인생은 도시계획 문제처럼 간단하지 않네, 서윤 양.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세 걸음 나아가게 하기 위해 내가 한 걸음 물러서야 할 때도 있는 법이야. 나는 악과 타협한 게 아닐세. 그저 더 큰 이익을 위해 가장 작은 희생을 선택했을 뿐이야. 강 부시장은 미간을 찌푸리며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더 큰 이익이라니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저는 현재 중단된 모든 프로젝트, 특히 사회주택 사업들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년 전에 X 재개발 지구 계획안 사건 서류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이 날이 언젠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강 부시장은 서류 가방을 열어 얇은 자료 뭉치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시청 자원환경과의 재고 조사 보고서입니다. X 재개발, 지구의 토지, 감정평가와 500 상세 계획에 대한 모든 서류가 시청 기록 보관소에서 사라졌습니다. 시청에 보관 중이던 사본도 감쪽같이 없어졌고요. 그녀는 서류 표지에 적힌 날짜를 가리켰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서류들이 분실 신고된 시점은 국장님께서 징계와 전보 발령을 받으신 시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국장님은 당시 도시계획국장이셨고 직접 이 심의를 결재하신 분입니다. 모른다고 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저는 그 서류를 보았습니다.
숫자와 날짜들이 눈앞에서 춤을 추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죠.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날 밤, 제가 직접 그 서류들의 원본을 집 뒤 소각로에서 불태웠으니까요. 서윤 양, 내가 죄를 덮기 위해 서류를 파기했다고 의심하는 건가? 제가 이상할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 부시장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국장님께서 탐욕스러운 분이었다면 이렇게 청렴하게 살지 않으셨을 겁니다. 저는 국장님께서 강요당했다고 믿습니다. 누군가 권력을 이용해 국장님의 입을 막았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최강식 의원이고요. 강 부시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안을 서성였습니다. 그녀의 구두굽이 바닥을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최강식 의원은 현재 차기 시장의 유력한 후보입니다. 만약 이 사건이 밝혀진다면 그의 정치 생명은 끝장나겠죠. X재개발 지구는 공공용지와 녹지 면적을 심각하게 축소하고 그 자리에 불법으로 택지를 분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곳 주민들은 지금 비좁고 답답한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국장님, 주민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만 계실 건가요? 강 부시장의 말은 제 마음에 소금을 뿌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땅을 잃은 농민들의 고단한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현장 조사를 나갔을 때 그들의 기대에 찬 눈빛을 기억합니다. 서윤 양, X지구 주민들이 왜 그 당시에 바로 입주할 수 있었는지 아나? 제가 뜬금없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강 부시장은 멈칫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4년 전 수천 가구가 순환도로 건설 프로젝트 때문에 철거를 당했네. 그들은 임시 대피소에서 비바람을 맞으며 전염병에 시달리고 있었지. X재개발 지구는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었어. 하지만 그 프로젝트는 토지 용도 변경 문제로 법적 절차가 막혀 있었지.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려면 최소 2년은 더 걸려야 했어. 주민들은 2년을 기다릴 수 없었다네. 저는 강 부시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최강식 의원이 한 가지 해결책을 제시했지. 방은 절대적인 정적에 휩싸였고 벽시계 초침 소리만 건조하게 째깍 거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진실은 지난 4년간 제 마음속에 악성 종양처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고통스럽더라도 도려내야만 했습니다. 무슨 해결책이었죠, 국장님? 강 부시장이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다소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찻잔에 뜨거운 물을 더 따랐습니다. 피어오르는 김을 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최강식 의원은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부시장이었네. 그가 나를 개인 사무실로 불렀지. 그는 X지구 계획안 서류를 책상에 내던지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 이 국장, 이 프로젝트에 비리가 있다는 거 알지? 녹지와 문화회관 부지를 빼돌려서 뒤를 봐주는 기업들한테 택지로 팔아넘긴 거야. 손실을 메꾸려고. 하지만 자네가 지금 이걸 고발하면 감사가 들어오고 프로젝트는 무기한 중단될 걸세. 그럼 저 밖에 있는 수천 명의 주민들은 계속해서 길바닥에서 살아야 할 거고. 강 부시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정말 비열하군요. 주민들을 인질로 삼아 국장님을 협박한 거네요. 그렇다네. 저는 씁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의원은 암묵적인 거래를 제안했지. 내가 눈 감아주고 수정된 계획안을 통과시켜주고 가장 중요하게는 원래 계획안의 모든 증거를 파기하면 그가 즉시 공사를 지시해서 그 달 안에 주민들에게 집을 인계하겠다고 약속했어. 만약 내가 반대하면 나는 온갖 트집을 잡혀 부패 혐의를 뒤집어 쓰게 될 거고 당연히 프로젝트는 동결되어 주민들만 고통받게 될 거라고 했지. 그래서 동의하셨군요. 강 부시장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나는 사흘 밤낮을 고민했네. 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도시 계획가로서의 직업적 양심은 잘못된 도면에 서명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지. 하지만 한 인간으로서 노인과 아이들이 찢어진 텐트 안에서 추위에 떠는 모습을 외면할 수 없었네. 저는 강 부시장을 굳건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주민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기 위해 개인의 명예를 희생하기로 선택했네. 나는 최 의원의 제안에 동의했지만 한 가지 조건을 걸었지. 서류는 내 손으로 직접 파기하고 시청을 떠나겠다고. 그런 자 밑에서 계속 일하고 싶지 않았고 그의 다음 범죄에 동참하고 싶지도 않았으니까. 강 부시장은 충격을 받은 듯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이런 기막힌 시나리오를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듯 했습니다. 그럼 국장님께서는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집을 얻게 하기 위해 징계라는 오명을 쓰고 동료들에게 무시당하고 가족들에게 비난받는 것을 감수하셨단 말씀이세요? 그녀가 목이 맨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때는 간단하게 생각했네. 국장 자리 하나 없어져도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지만 수천 명의 운명은 기다려줄 수 없다고. 최 의원도 약속의 일부는 지켰어. 재개발 지구는 완공되었고 주민들은 입주했지. 이때 비록 토지를 빼돌린 탓에 기반 시설이 부족하고 도로가 비좁았지만 적어도 비바람을 피할 집은 생겼으니까. 저는 슬프게 웃었습니다. 그 대가로 나는 모두의 눈에 조직의 골칫덩어리가 되었고 최 의원은 안전하게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갔지. 그는 내게 이곳 자리를 마련해주는 아량까지 베풀었어. 배려라고 했지만 실은 내가 딴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감시하기 쉬운 곳에 둔 거였지. 강 부시장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안타까움과 존경이 뒤섞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국장님, 정말 바보 같으세요.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주민들을 구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건 단지 문제의 표면만 해결했을 뿐이에요. 부패라는 근본적인 뿌리는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최 의원은 국장님을 얕보고 앞으로 더 대담해질 겁니다. 앞으로 다른 프로젝트에서는 이 도시의 계획을 얼마나 더 망가뜨리겠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 부시장의 말이 맞았습니다. 지난 4년간 이곳에 앉아 있으면서 저는 최 의원과 관련된 다른 비리 프로젝트들에 대한 소문을 계속 들어왔습니다. 저의 침묵이 결과적으로 악이 활개치도록 방치한 셈이었습니다. 저는 변질된 정치인의 약속을 믿었던 제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인정하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더 나은 선택이 없었어. 강 부시장은 벌떡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햇살 가득한 뜰을 내다보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이제 제가 여기 왔습니다. 저는 국장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최 의원이 더 이상 활개치지 못하도록 할 겁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다시 파헤칠 겁니다. 하지만 증거가 어디 있나? 제가 물었습니다. 원본 서류는 내가 불태웠고 다른 부서에 있던 사본들도 최 의원의 수하들이 모두 없앴을 텐데 무엇으로 그와 싸우겠나? 강 부시장이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눈은 결의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범죄는 없습니다. 분명히 흔적이 남아있을 거예요. 국장님께서는 여기서 4년 동안 일하셨는데 혹시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강 부시장의 질문이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이상한 점이라니 있었습니다. 바로 김 관장의 태도였습니다. 왜 그 비겁하고 탐욕스러운 자가 최 의원의 신임을 얻어 이 중요한 기록관의 관리인 자리에 앉게 되었을까? 왜 김 관장은 기밀 해제되지 않은 비밀 자료를 보관하는 비자료실에 직원들의 접근을 철저히 금지했을까? 서윤양,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를 속삭일 정도로 낮추었습니다. 아무래도 김 관장이 무언가를 쥐고 있는 것 같네. 강 부시장이 제게 다가와
고도로 집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 관장이요. 여기 기록관장 말입니까? 그렇다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관장은 원래 겁이 많고 책임지기 싫어하는 성격이지만 잔머리는 아주 잘 돌아가는 사람이지. 그런 사람은 보통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아. 인과 가스에. 내 생각에 그도 언젠가 최 의원에게 토사구팽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자신을 지킬 비장의 카드를 하나쯤은 남겨뒀을 걸세. 강 부시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장님의 논리가 맞습니다. 부패한 자들은 서로를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죠. 항상 서로를 경계합니다. 만약 김 관장이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 사건의 문을 열 열쇠가 될 겁니다. 저는 벽시계를 보았습니다. 벌써 15분이 지나 있었습니다. 서윤양, 우리가 너무 오래 이야기했네. 밖에서 김 관장이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걸세. 이제 나가서 업무를 계속하게. 그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강 부시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온매무시를 바로잡았습니다. 문을 열기 전 그녀는 저를 돌아보며 신뢰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국장님, 이제부터 우리는 동지입니다. 저는 법률과 행정적인 부분을 맡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곳에서 저의 눈과 귀가 되어주세요. 김 관장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의 깊게 살펴봐 주세요.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 주셔야 합니다. 국장님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절대로 그들과 정면으로 맞서지 마세요. 저는 4년 만에 가장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말게. 나이는 들었지만 아직 정신은 멀쩡하네.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알고 있으니. 강 부시장이 문을 열고 나가자 바깥의 공기가 터져 나오듯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김 관장과 수행단이 복도에서 서성이다가 강 부시장이 나오자 황급히 몰려들었습니다. 부시장님, 대화는 잘 나누셨습니까? 김 관장이 제 눈치를 살피며 물었습니다. 강 부시장은 다시 고위 간부의 차갑고 위험 있는 태도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김 관장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곧장 회의실 방향으로 걸어가며 강철처럼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관장, 지금 즉시 비자료실의 기밀 자료 보관 절차를 점검하겠습니다. 김 관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더듬거렸습니다. 부시장님, 비자료실은 현재 소방 시스템을 정비 중이라서 지금 들어가기는 좀 곤란합니다. 먼지가 너무 많아서요. 강 부시장은 멈춰서서 김 관장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두 개의 드릴처럼 그의 어두운 속내를 파고드는 듯했습니다. 정비 중이라고? 지난주 시청에 보낸 보고서에는 시스템이 100% 정상 작동한다고 하지 않았나? 지금 나에게 거짓말을 하는 건가? 아니면 허위 보고를 한 건가? 김 관장은 말문이 막혔고 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뜻이. 문 열어요. 강 부시장이 짧고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저는 응접실 문가에 서서 강 부시장의 꼿꼿한 뒷모습과 김 관장의 움츠러든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자부심과 함께 불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옛날에 그 어린 소녀가 정말로 성장해서 권력을 올바른 곳에 사용하여 악을 제압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이런 풀을 헤쳐 뱀을 놀라게 하는 행동이 위에 있는 최 의원을 자극할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경비 초소로 돌아왔습니다. 박군이 저를 보고는 달려와 정신없이 물었습니다. 이 선생님, 부시장님이 무슨 말씀하시던가요? 포상금이라도 주신대요. 아니면 승진이라도 시켜주신대요. 저는 손을 저으며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포상은 무슨, 그냥 옛날에 알던 분이라 안부 물으신 것뿐이야. 나는 계속 자네들의 늙은 경비원일 테니 어디 갈까봐 걱정하지 말게. 저는 의자에 앉아 새로 차를 한 잔 따랐지만 마음은
더 이상 가을 호수처럼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깊은 바닥에서부터 거센 파도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밤이 긴 밤이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시찰은 오전 11시에 끝났습니다. 강 부시장은 차에 오르며 저를 향해 은밀하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검은 세단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뒤에는 옅은 흙먼지와 기록관 직원들의 어리둥절한 얼굴들만 남았습니다. 관용차가 사거리 너머로 사라지자마자 김 관장의 입가에 걸려있던 어색한 미소가 싹 사라졌습니다. 그는 궤 돌아서서 살기등등한 얼굴로 변했습니다. 그는 직원들을 향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해산, 당장 가서 일해. 거기 서서 구경할 거야. 근무평가에서 다 감점해 버릴 테다. 직원들은 혼비백산하여 사무실로 흩어졌습니다. 김 관장은 자기 사무실로 가지 않고 곧장 정문으로 걸어와 제게로 향했습니다. 박구는 그 모습을 보고는 슬그머니 주차장 뒤로 사라져 제가 관장의 분노를 혼자 감당하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김 관장은 제 앞에 서서 두 손을 허리에 짚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는 분노를 억누르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 선생, 아주 대단하시군. 즉, 감히 내 뒤에서 시청 윗선이랑 짜고 이 판을 뒤집어 보려고 해? 저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를 태연하게 쳐다보았습니다. 관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부시장님은 옛 지인이시고 안부를 물으시기에 대답했을 뿐입니다. 제가 기관 규정을 어긴 것이라도 있습니까? 시치미 떼지 마. 김 관장이 으르렁거렸습니다. 둘이서 밀실에서 15분 동안이나 뭘 속닥거린 거야? 그 여자가 방에서 나오자마자 빗자루실을 검사하겠다고 했어. 도대체 무슨 헛소리를 한 거야? 내 험담이라도 했어? 저는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제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관장님께서 투명하게 일하셨다면 왜 비자료실 검사를 두려워하십니까? 혹시 그 안에 들키면 안 되는 귀신이라도 숨겨두셨습니까? 제 말은 그의 정곡을 찔렀습니다. 김 관장의 눈가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잘났어, 정말. 부시장이 뒤를 봐주니까 이제 나한테 훈계까지 하겠다. 똑똑히 기억해도 멀리 있는 물은 가까운 불을 끄지 못하는 법이야. 이 기록관에서는 내가 왕이라고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말을 마친 그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돌아섰고 걸어가면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가 정원구석으로 사라져 누군가와 은밀하고 다급하게 통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가 누구에게 전화하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분명 최강식에게 상황을 보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기록관의 공기는 납처럼 무거웠습니다. 김 관장은 사무실에 틀어박혀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가끔 복도에 나와 계속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의 눈은 자꾸만 뒤뜰 구석에 외따로 떨어진 비자료실 건물을 향해 있었습니다. 비자료실은 프랑스 식민지 시절에 지어진 2층 건물로 두꺼운 벽과 견고한 철문이 달려 있어 특별히 중요하거나 아직 기밀 해제 기간이 되지 않은 자료들을 보관하는 곳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김 관장과 서구 담당자만이 열쇠를 가지고 있었지만 서구 담당자도 김 관장의 명령이 있을 때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둑어둑해져 직원들이 모두 퇴근했을 때도 김 관장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차는 여전히 마당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저와 박군이 야간 근무를 서는 날이었습니다. 박군은 태평하게 바닥에 누워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보며 낄낄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직감은 오늘 밤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저녁 8시쯤 경비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제가 수화기를 들자 저편에서 김 관장의 쉬고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경비실인가? 박군이야. 이 선생이야? 접니다. 이진우입니다. 잔정과. 아, 이 선생. 내가 오늘 부시장님께 드릴 보고서 마무리하느라 야근 좀 해야겠어. 당신들은 평소대로 근무서고 문단속 철저히 해. 절대 낯선 사람 들여보내지 말고 누가 나를 찾거든 외출했다고 말해. 알았나? 알겠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관장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뒤뜰 빗자루실 쪽에도 희미하게 불빛이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은 이 시간에 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도 말입니다. 저는 박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박군, 여기 좀 지키고 있게. 내가 순찰 한 바퀴 돌고 올 테니. 네, 다녀오세요. 선생님, 지금 영화가 너무 재미있어서요. 박군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들고 바람막이를 걸친 채 조용히 경비실을 나섰습니다. 어둠이 기록관 전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풀숲에서는 벌레 우는 소리가 자욱했습니다. 저는 큰 길로 가지 않고 느티나무 아래 작은 오솔길을 따라 비자료실로 향했습니다.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자료실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금속이 부딪히는 달그락 거리는 소리, 그리고 다급한 발소리. 저는 큰 나무 뒤에 숨어 손전등을 끄고 눈을 가늘게 뜨고 관찰했습니다. 비자료실 1층 창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 아래 한 인형이 철제 서류함 옆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땅딸막한 체구, 불빛에 반사되는 번들거리는 대머리, 다름 아닌 김 관장이었습니다. 그가 이 시간에 저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왜 자기 기관 안에서 도둑처럼 은밀하게 움직여야 하는 걸까? 저는 조심스럽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벽에 바싹 붙어 살짝 닫힌 창문 틈으로 안을 엿보았습니다. 안의 광경은 저를 숨 막히게 했습니다. 김 관장은 미친 듯이 서류함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서류와 문서를 꺼내 바닥에 마구 던지고 있었고 손에는 큰 여행 가방을 들고 붉은색 표지의 자료들을 황급히 쑤셔 넣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땀으로 번들거렸고 두려움과 탐욕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띈 것은 서류 더미가 아니었습니다. 방구석 책상 위에는 노트북이 켜져 있었고 그 옆에는 작은 검은색 USB 메모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 관장은 서류를 가방에 넣으면서도 계속해서 노트북 화면을 힐끔거렸습니다. 화면에서는 데이터 복사 진행률 표시줄이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료를 빼돌리고 있었고 아마도 원본을 파기하거나 숨기기 전에 중요한 증거를 저 USB에 복사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그가 이 증거들을 무사히 가지고 나가게 둔다면 강 부시장의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였고 맨손이었습니다. 반면 그는 흥분한 상태라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나 강 부시장에게 문자를 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제 발이 땅에 떨어진 마른 나뭇가지를 밟았습니다. 바삭,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방 안에 있던 김 관장은 화들짝 놀라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은 휘둥그레졌습니다. 누구야? 거기 누구 있어? 저는 숨을 참고 몸을 벽에 바싹 붙였습니다. 늙은 경비원과 부패한 관장의 두뇌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벽에 등을 바싹 붙인 채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어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서고 안에서는 컴퓨터 펜 돌아가는 소리만 윙윙거렸지만 공기는 활시위처럼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들고양인가? 아니면 쥐새끼라도 있나? 김 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떨리고 있었지만 애써 강한 척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의 발소리가 창문으로 다가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제가 방금 숨어있던 덤불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만약 그가 고개를 내밀어 조금만 더 자세히 봤다면 분명 저를 발견했을 겁니다. 저는 재빨리 발밑에 조약돌을 주워 멀리 떨어진 가시덤불 쪽으로 세게 던졌습니다. 슥! 반대 방향에서 난 소리에 김 관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그쪽으로 손전등을 비추며 욕을 중얼거렸습니다. 젠장, 사람 놀라게 하고 있어. 이놈의 쥐새끼들. 그는 창문을 쾅 닫고 빗장을 걸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오래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즉시 강부시장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저는 몸을 낮춰 어둠 속으로 기어가듯 벽을 따라 경비실로 돌아갔습니다. 걸으면서 김 관장의 행동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는 분명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있었고 그 사람은 최강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기록관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한남동의 호화로운 빌라에서 최강식은 오크나무로 장식된 서재에 앉아 독한 술잔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칠흑 같은 창밖을 보며 얼굴을 굳혔습니다. 오후에 걸려온 김 관장의 전화가 그의 평정심을 깨뜨렸습니다. 멍청한 김영철 같으니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고작 창고 하나 지키는 일도 제대로 못해서 그 어린 계집애한테 꼬리를 밟히다니. 그는 4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권력의 정점에 있던 그는 저를 제거하기 위한 계략을 치밀하게 세웠습니다. 청렴하지만 순진하게 헛된 약속을 믿었던 국장. 그는 저의 동정심을 이용하여 저를 희생양으로 삼았고 자신의 탐욕스러운 토지 거래를 위한 길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희생양이 아직 살아있을 줄은, 그리고 더 나쁘게는 자신의 가장 위험한 정적인 강서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강서윤은 아직 젊었지만 그녀의 단호함과 중앙정부의 지원은 그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고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수화기 너머에서는 김 관장의 다급하고 두려움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보고드립니다, 의원님. 지금 데이터 복사 중입니다. 하지만 너무 무섭습니다. 그 강서윤이라는 여자가 귀신같이 눈치가 빨라요. 내일 다시 와서 검사하면 저는 끝장입니다. 입 닥쳐. 최강식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침착하라고 했지. 컴퓨터 데이터는 USB에 복사하고 하드 드라이브는 깨끗하게 포맷해. 종이 서류들은 오늘 밤 당장 밖으로 빼내서 소각해버려. 하지만 지금 그걸 어디로 가져갑니까? 경비가 삼엄합니다. 그 이진우라는 늙은이가 저를 의심하는 것 같습니다. 그 고리타분한 늙은이가 뭘 할 수 있겠어? 최강식은 비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싹됐습니다. 그는 제가 단순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잘 들어.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너랑 그 서류들을 처리할 테니 넌 창고 안에서 문 잠그고 꼼짝 말고 있어. 30분 뒤에 흰색 승합차가 뒷문으로 갈 거야. 담 너머로 물건 던져주면 돼.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USB는 내 몸에 지니고 있어. 그게 내 목숨 보험이야. 이 멍청아, 그거 잃어버리면 내 목숨도 끝이야. 알았어? 최강식은 전화를 끊고 독한 담배를 한 모금 빨아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그는 김 관장을 완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김 관장은 비겁하고 탐욕스러운 자라. 막다른 길에 몰리면 자신을 몰고 늘어져 빠져나가려 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다시 전화기를 들어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가 잔인하게 변했습니다. 여보세요. 3팀, 지금 즉시 역사기록관으로 출동해. 목표는 뚱뚱한 남자 하나랑 USB 메모리 하나다. 필요하다면 화재 사고처럼 깨끗하게 처리해.
어떤 실수도 용납하지 않겠다. 서재의 어둠이 짙어지며 악인의 얼굴을 삼켰습니다. 죽음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자는 다름 아닌 낡은 기록관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발각되지 않고 무사히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박구는 여전히 스마트폰에 콜을 받고 킥킥거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자신의 늙은 선배가 얼마나 아찔한 순간을 겪었는지는 전혀 모르는 듯 했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정신을 차리기 위해 찬물로 세수했습니다. 거울 속에는 불타는 눈을 한 늙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치열했던 현직 시절의 긴장감과 흥분이 다시 찾아온 것은. 하지만 이번 싸움은 돈이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진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낡은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키패드의 글자는 다 지워졌지만 저는 자판의 위치를 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강 부시장이 오후에 몰래 쥐어준 낯선 번호로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올빼미가 둥지를 청소 중. 오늘 밤 자료 빼돌릴 징후. 뒷문 조심. 문자를 보내고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1분, 2분, 전화기가 세차게 진동했습니다. 강 부시장에게서 온 답장이었습니다. 확인했음. 병력 이동 중. 국장님은 절대 움직이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곧이어 또 다른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긴 내용이었고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국장님, 방금시 재무과에서 비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해 국장님께서 퇴직하신 후 최강식이 X 재개발 지구에 추가 토지를 배정하는 안을 결재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했고 주민들은 2년 동안이나 전기와 수도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미완성 주택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최강식이 국장님을 속인 겁니다. 그는 단지 국장님을 치워버리고 마음껏 해먹고 싶었던 겁니다. 저는 문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손이 떨려 전화기를 세면대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2년 동안 주민들이 저의 순진함 때문에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고통받았던 것입니다. 저는 악마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주민들의 안정을 위해 제 명예를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악당이 그들을 다시 한번 괴롭히는데 일조한 꼴이 되었습니다. 후회가 쓴물처럼 목구멍으로 차올랐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고 차가운 타일벽을 세게 쳤습니다. 손등이 얼얼했지만 이 육체적 고통은 피 흘리는 마음의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선생님, 안에서 뭐 하세요? 쿵 소리가 나는데요. 박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황급히 전화기를 주워 물기를 닦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발을 헛디뎌서 문에 부딪혔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밖으로 나갔지만 머릿속에서는 대담한 결심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강 부시장이 올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김 관장이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증거를 모두 빼돌린다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저는 제 실수를 만회해야만 했습니다. 제 명예를 되찾아야 했습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잃어버렸던 신뢰를 위해서였습니다. 민준군. 제가 진지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네, 박군은 제 달라진 태도에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네, 뒷문 열쇠 가지고 가서 잠금 장치가 튼튼한지 확인 좀 하고 오게. 그쪽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도둑이 들었을지도 모르니. 박군은 투덜거렸습니다. 에이 선생님, 너무 걱정이 많으세요. 뒷문은 자물쇠 2개에 굵은 쇠사슬까지 걸려 있어서 어떤 도둑도 못 들어와요. 그냥 갔다 와. 제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명령이야. 임무 태만으로 징계받고 싶어. 박군은 겁을 먹고 황급히 열쇠 꾸러미를 챙겨 슬리퍼를 끌고 달려나갔습니다. 저는 방금 악역을 맡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자유롭게 행동하기 위해
그를 멀리 보내야만 했습니다. 박구는 좋은 사람이었고 저는 그가 이 위험한 일에 엮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군의 모습이 건물 뒤로 사라지자 저는 고무 경찰봉과 손전등을 집어들고 비자료실로 달려갔습니다.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간과 그리고 제 자신의 양심과 경주하고 있었습니다. 비자료실 근처에 도착했을 때 자료실 정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에서 새어나온 불빛이 마당 한쪽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김 관장은 빵빵하게 부푼 여행 가방 2개를 낑낑대며 문 밖으로 끌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굴에서 먹이를 빼내는 거대한 시궁쥐처럼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갑자기 나타난 저를 보고 김 관장은 화들짝 놀라 손에서 가방을 놓쳤습니다. 가방이 쿵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 선생, 그가 더듬거렸습니다. 얼굴에는 핏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내가 정문 지키라고 했잖아. 저는 다가가 그의 얼굴에 손전등을 똑바로 비췄습니다. 그는 눈을 슈프리며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김 관장님, 이 밤중에 어디로 여행이라도 가시나 봅니다. 짐이 아주 많으시네요. 김 관장은 애써 평정을 되찾으려 헛기침을 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보고해야 해서 서류 좀 집에 가져가서 마무리하려고. 여기는 모기가 너무 많아서 일이 안 되네. 자네는 어서 근무지로 돌아가. 이건 자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저는 2개의 가방을 훑어보았습니다. 한쪽 가방에 모서리가 찢어져 대외비라는 붉은 도장이 찍힌 푸른색 표지의 서류들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기밀 서류를 집에 가져가는 것은 심각한 규정 위반입니다, 관장님. 그리고 방금 이 구역에 도둑이 들었다는 신고를 받아서 보안을 위해 관장님의 짐을 확인해야겠습니다. 말을 마친 저는 몸을 숙여 가방을 열려고 했습니다. 김 관장은 기겁하며 저를 세게 밀쳤습니다. 비켜, 누가 감히 내 물건에 손대래? 죽고 싶어, 이진우. 그의 힘이 어찌나 센지 저는 비틀거리며 몇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는 덩치가 크고 저 같은 말은 늙은이보다 힘이 훨씬 셌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노병의 유연함과 경험이 있었습니다. 김 관장, 제가 경찰봉을 꽉 쥐고 소리쳤습니다. 당장 멈추시오. 당신은 지금 범죄 증거를 인멸하고 있소. 당신이 최강식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걸 내가 모를 줄 아시오? 최강식이라는 이름에 김 관장은 멈칫했습니다. 그는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두려움에서 분노로 변했습니다. 그는 연극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생존을 위한 싸움뿐이었습니다. 너무 많이 아는군. 이 늙은이야. 그가 으르렁거리며 벽에 세워져 있던 긴 쇠파이프를 집어들었습니다. 살길을 열어주려고 했더니 네가 제 발로 함정에 기어들어 오는구나. 그는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옆으로 피했습니다. 쇠파이프가 바닥 타일을 세게 내리치자 불꽃이 튀었습니다. 저는 경찰봉을 휘둘러 그의 손목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아! 김 관장은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쇠파이프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손목을 감싸 쥐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이 늙은 경비원의 반응이 이렇게 빠를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김 관장, 자수하시오. 제가 다급하게 권했습니다. 강부 시장님과 경찰이 오고 있소. 당신은 도망칠 수 없소. 지금 협조하면 혹시 모를 관용을 바랄 수 있을 거요. 더 이상 최강식의 말을 듣지 마시오. 그는 당신을 그저 쓰고 버릴 장기말로 생각할 뿐이요. 김 관장은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그의 웃음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관용 같은 소리 하네. 내가 모를 줄 알아? 내가 입을 열면 우리 가족은 다 죽어. 최강식은
절대로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감옥에 가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말을 마친 그는 갑자기 안주머니에서 작은 물건 하나를 꺼내 높이 쳐들었습니다. 손전등 불빛 아래 그것은 금속 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지포 라이터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손으로는 바지 주머니에 숨겨두었던 독한 술병을 꺼냈습니다. 아무도 다가오지 마. 그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다 태워버릴 거야. 싹 다 태울 거라고. 증거가 없으면 내 놈들 할애비가 와도 날 못 잡아. 그는 여행 가방 안 서류 더미 위에 술을 쏟아 부었습니다. 지독한 알코올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그의 미친 계획을 깨닫고 경악했습니다. 이 기록 보관소는 온통 마른 종이로 가득했습니다. 불씨 하나만 튀어도 건물 전체가 순식간에 불바다가 될 것이었습니다. 멈춰, 미쳤어. 제가 소리치며 막으려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밤의 정적을 가르는 사이렌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선명해졌습니다. 김 관장은 사이렌 소리를 듣자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공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도망갈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놈들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 내 놈들이. 딸깍. 라이터에서 불꽃이 솟아올랐습니다. 푸른 불꽃이 김 관장의 떨리는 손끝에서 춤을 추었고 그의 광기 어린 눈에 반사되었습니다. 그 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저와 그의 거리는 3미터. 지금 달려들면 불길이 술에 젖은 종이 더미에 닿기 전에 불을 끌 수 있을까? 그러지 마, 김 관장.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여기에 불 지르면 당신도 죽어. 죽어도 상관없어. 내 놈들한테 잡히느니. 그가 소리치며 라이터를 든 손을 여행 가방 쪽으로 서서히 낮췄습니다. 갑자기 뒷문 쪽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철문이 엄청난 힘에 의해 부서져 나갔습니다. 검은색 픽업 트럭 한 대가 굉음을 내며 마당으로 돌진했습니다. 눈부신 헤드라이트가 저와 김 관장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김 관장은 멈칫했고 손에 든 불꽃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차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과 의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최 의원님 사람이다. 의원님이 날 구하러 사람을 보냈어. 트럭이 우리 바로 앞에서 끼익 소리를 내며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검은 옷에 마스크를 쓴 건장한 남자 셋이 뛰어내렸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야구 방망이와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김 관장을 도우러 달려오는 대신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그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USB 챙겨. 나머지는 깨끗하게 처리해. 김 관장은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굳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살기 어린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입을 막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당신들, 최 의원님이. 김 관장이 더듬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입 닥쳐. 우두머리가 달려들어 방망이를 김 관장에게 그대로 휘둘렀습니다. 김 관장은 비명을 지르며 라이터와 서류 가방을 모두 내던지고 공격을 피하기 위해 바닥을 굴렀습니다. 라이터는 다행히 바닥에 떨어지며 꺼졌지만 진짜 위험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3명의 폭력배는 두 방향으로 나뉘었습니다. 2명은 USB를 빼앗기 위해 김 관장을 공격했고 나머지 1명은 쇠파이프를 들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늙은이, 살고 싶으면 꺼져. 안 그러면 우리 원망하지 마. 저는 경찰봉을 꽉 쥐고 방어 자세를 취했습니다. 피가 끓어올랐습니다. 저는 김 관장을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그가 죄인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가기관 안에서 폭력배들이 활개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는 국가기관이다. 너희들 감히 공무집행 중인 사람을 폭행하려는 거냐? 제가 위협하듯 소리쳤습니다. 지금은 밤이야, 영감. 폭력배가 비웃으며 쇠파이프를 제 머리 위로 내리쳤습니다. 저는 몸을 기울여 피하는 동시에 경찰봉을 휘둘러 그의 옆구리를 세게 쳤습니다. 그는 으끄 소리를 냈지만 덩치가 워낙 커서 제 공격은 가려운 수준이었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제 복부를 걷어찼습니다. 저는 그대로 나가떨어져 등이 나무에 부딪히는 고통에 신음했습니다. 나이 탓에 체력이 달려 1대1 싸움을 오래 지속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저편에서는 김 관장이 2명에게 집단으로 구타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를 감싸쥔 채 바닥에 웅크려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 그를 짓누르고 주머니를 뒤져 USB 메모리를 꺼냈습니다. 찾았다. 철수. 그가 크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차로 돌아가 도망치려던 바로 그 순간 하늘을 찌르는 듯한 공포탄 소리가 울렸습니다. 탕! 모두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정문 쪽에서 빨갛고 파란 경광등이 번쩍이며 수십 명의 무장한 경찰 특공대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총구를 폭력배들에게 겨누었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꼼짝 마. 무기 버려. 대열의 선두에는 경찰서장과 강부시장이 서 있었습니다. 강부시장은 정장 위에 방탄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강철처럼 굳어 있었지만 바닥에 쓰러져 있는 저를 보고는 걱정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국장님, 그녀가 비명을 지르며 제게 달려왔습니다. 포위된 것을 안 폭력배들은 차를 타고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특공대 차량이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친 듯이 저항하며 경찰을 공격했지만 순식간에 제압당했습니다. 철컥 소리와 함께 그들의 손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강 부시장이 저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늦었습니다. 저는 기침을 하며 손을 저었습니다. 나는 괜찮아. 그냥 좀 쑤시는 것뿐이야. 그 USB. 놈들이 김 관장의 USB를 가져갔어. 강 부시장은 서장을 돌아보았습니다. 서장님, 저 우두머리 몸부터 수색해 주세요. 서장이 막 제압된 폭력배에게 다가가 주머니를 뒤져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그는 그것을 높이 들어 보이며 강 부시장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물 확보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나무의 등을 기댔습니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증거는 회수되었고 김 관장도 체포되었으니 정의가 실현될 차례라고. 하지만 운명은 우리를 더 시험하려는 듯했습니다. 경찰이 범인들을 제압하는 혼란 속에서 아무도 김 관장에게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그는 모두가 방심한 틈을 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범벅이었고 눈에는 더 이상 인간의 이성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극도의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는 서장의 손에 들린 USB와 바닥에 널브러진 서류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감옥, 치욕, 그리고 최강식의 잔혹한 보복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난 감옥에 안 가, 절대로 안 가. 그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는 아까 떨어뜨렸던 술병과 지포라이터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서류 더미에 불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빗자루실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달려가면서 자신의 몸과 마른 자료들이 꽂혀 있는 책장에 술을 뿌렸습니다. 멈춰. 서장이 소리치며 총을 겨눴지만 혹시 모를 폭발이나 소화기에 총알이 맞을까봐 쏘지 못했습니다. 다 같이 죽자. 김 관장의 외침이 자료실 안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펑. 작은 폭발음과 함께 맹렬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불은 낡은 종이와 알코올을 만나 순식간에 거세져 낡은 건물의 1층을 집어삼켰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로 피어올라 밤하늘을 가렸습니다. 불길은 무서운 속도로 번졌고 뜨거운 열기에 모두가 뒤로 물러서야 했습니다. 기록관의 화재 경보기가 요란하게 울리며 경찰들의 외침과 뒤섞였습니다. 소방서에 즉시 연락해. 서장이 무전으로 명령했습니다. 현장을 통제하고 용의자들을 멀리 대피시켜 강 부시장은 불길에 휩싸인 유서 깊은 건물을 보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안에는 김 관장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의 기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만약 김 관장이 죽는다면 이 사건은 최강식과 대질할 가장 중요한 증인을 잃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USB는 물적 증거였지만 부패의 고리를 파헤칠 결정적인 한 방은 김 관장의 증언이었습니다. 김 관장, 어서 나오시오. 어리석은 짓 하지 마시오. 제가 소리치며 달려들려 했지만 강 부시장이 저를 꽉 붙잡았습니다. 국장님, 위험해요. 들어가시면 안 돼요. 저 사람을 구하지 못하면 모든 게 허사가 돼. 서윤양, 저 사람이 이 사건의 열쇠란 말이야. 저는 몸부림쳤습니다. 불길 속에서 김 관장의 비명은 처음에는 광기에 차 있었지만 곧 살려달라는 처절한 애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살을 태우자 생존 본능이 깨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는 살고 싶었지만 불길이 이미 출구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갇혀 있었습니다. 살려주세요. 너무 뜨거워. 저는 강부시장과 불길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순간 저는 제가 늙은이라는 사실도 온몸의 상처도 잊었습니다. 저는 오직 제가 군인이었고 경비원이었다는 사실만을 기억했습니다. 제 임무는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선인이든 악인이든 상관없이. 국장님, 강부시장은 제가 경찰관의 손에서 담요를 낚아채 근처 소화전에 적신 후 몸에 두르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을 보고 절망적으로 외쳤습니다. 저분 막아. 서장이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빨랐습니다. 제 모습은 시커먼 연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건물 안은 끔찍하게 뜨거웠고 연기 때문에 눈이 따가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몸을 낮춰 바닥에 거의 붙다시피 기어갔습니다. 사방에서 나무 타는 소리와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김 관장의 희미한 비명 소리를 따라 더듬더듬 나아갔습니다. 김 관장, 어디 있소? 계단, 살려줘. 저는 불길이 번지고 있는 나무 계단까지 기어갔습니다. 김 관장이 계단 중간참에 웅크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옷은 이미 불에 타 그을려 있었고 그는 연기에 질식해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달려가 젖은 담요로 그의 몸을 덮어 불을 껐습니다. 정신 차려, 김 관장, 일어나. 저는 그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김 관장은 간신히 눈을 뜨고 심하게 기침했습니다. 저를 본 그는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이 선생님,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일어나, 나를 따라오시오. 저는 그의 겨드랑이를 부축해 일으키려 했지만 그는 너무 무거웠고 제 다리는 욱신거렸습니다. 불길이 이미 정문을 막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갇혔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이 선생님, 우린 죽었어요. 김 관장이 절망적으로 신음했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2층 창문, 그것이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2층으로, 빨리.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무너져 내리기 직전인 계단을 한 칸 김 관장을 끌고 올라갔습니다. 2층 복도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썩은 나무 창문을 발로 차 부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밀려들어와 귀중한 산소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아래에서 우리가 창문에 나타나자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저기 있다. 소방대가 막 도착하여
아래에 신속하게 구조 매트를 펼쳤습니다. 뛰어내리세요. 어서요. 저는 김 관장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뛰어, 눈 감고 뛰어. 김 관장은 높이를 보고 겁에 질려 벌벌 떨었습니다. 너무 높아요.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불길이 이미 우리 발밑까지 핥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멱살을 잡고 온 힘을 다해 창밖으로 밀어버렸습니다. 김 관장은 비명을 지르며 떨어져 안전하게 구조 매트 위로 안착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창틀 위로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천장에서 불타는 들보가 떨어졌습니다. 쿵! 그것은 제 왼쪽 어깨를 강타했고 저를 바닥으로 내리꽂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에 저는 순간 정신을 잃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붉은 불길과 아래에서 경악하는 강부시장의 얼굴이었습니다. 국장님, 강부시장의 절규가 끝없는 어둠 속으로 잠겨들었습니다. 어둠은 끝이 아니라 때로는 빛이 시작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온통 하얀색과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 속에서 희미하게 정신을 차렸습니다. 온몸이 쑤셨고 특히 왼쪽 어깨는 수천 개의 바늘로 찌르는 듯 했습니다. 눈을 뜨려 했지만 천장의 형광등 불빛이 너무 눈부셨습니다. 선생님, 깨어나셨어요. 의사 선생님, 환자가 깨어났어요. 익숙한 목소리가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초췌한 강부시장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옅은 파란색 환자복을 입고 손에는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잠을 못 자 눈 밑은 완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병실로 몰려들었습니다. 심장 박동과 혈압을 확인한 후 나이든 의사가 청진기를 빼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환자분은 쇄골골절, 등의 이도 화상, 그리고 심한 연기 흡입 상태였지만 내부 장기는 큰 손상이 없습니다. 정말 대단한 생명력이십니다. 저는 의사의 말을 들으며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화재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불길, 비명, 추락, 그리고 김 관장의 겁에 질린 얼굴. 김 관장은 어떻게 됐소? 제가 갈라진 목소리로 간신히 물었습니다. 강 부시장은 제 거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살아계세요, 국장님. 국장님께서 밀어주신 덕분에 구조 매트 위로 떨어져서 다리 골절과 가벼운 화상만 입었습니다. 지금은 중환자실에 있고 경찰이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제 희생이 헛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살아있는 증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USB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강 부시장은 주머니에서 작은 플라스틱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검은색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제 눈앞에 들어 보이며 환하게 빛나는 눈으로 말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국장님. 최강식과 그 이익 집단의 모든 범죄 증거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지시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과 김 관장이 몰래 보관해온 원본 서류 스캔본까지 전부요. 우리가 이겼어요, 국장님. 저는 그 작은 USB에 담긴 천근만근의 무게를 생각했습니다. 저것 때문에 하마터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불탈 뻔했습니다. 저는 힘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잘 됐구나. 이제 X지구 주민들의 억울함도 풀리겠구나. 그 후 며칠 동안 제 병실은 방문객들로 붐볐습니다. 기록관 동료들이 찾아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박민준 군은 어린아이처럼 제 손을 잡고 엉엉 울며 자신이 무심해서 이 선생님이 혼자 큰일을 겪게 했다고 자책했습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다음부터는 영화 좀 그만 보고 근무나 제대로 서라고 말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X재개발 지구 주민들의 방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증거를 지키다. 제가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주민 대표들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귤 상자와 설탕, 우유 같은 소박하지만 정이 담긴 선물들이 탁자 위에 놓였습니다. 한 할머니께서 제 손을 떨며 잡았습니다. 이 선생님, 저희가 선생님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은 우리 가난한 수천 가구의 은인이십니다. 그 말을 듣자 제 몸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공직자에게 가장 값진 상은 훈장이나 표창장이 아니라 국민들의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을 기록 보관소, 화재 및 증거 인멸 시도 사건은 전국적인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보도하며 부패와의 전쟁에 있어 중요한 본보기 사건이라고 칭했습니다. 중앙정부와 시의회의 단호한 지시 아래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김영철을 국가재산 손괴 및 범인 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조사실에서 김영철은 의사들의 치료를 받고 회복한 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화재 속에서 죽을 뻔했던 극도의 공포와 최강식에게 제거당할 뻔했다는 충격은 그가 모든 것을 자백하게 만들었습니다. 김영철은 4년 전 최강식의 구두 지시를 받아 저를 퇴직시킨 일부터 건설사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계획 안의 비리를 눈감아준 일까지 모든 것을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특히 그날 밤 김영철과 최강식의 통화 내용이 담긴 USB 녹음 파일은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냥 해치워 깨끗하게 불타버리면 더 좋고 그 이진우라는 늙은이가 너무 많이 알아. 그놈도 서류 덤이랑 같이 보내버려도 괜찮아. 반추인한 회의실에 울려 퍼진 최강식의 차갑고 잔인한 목소리는 모든 수사관들을 소름 돋게 했습니다. 아무도 그 점잖던 부시장이 그렇게 잔인하게 살인교사를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서울시청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최강식은 상처 입은 짐승처럼 사무실을 서성였습니다. 그는 모든 인맥을 동원해 사건을 무마하려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끊어진 통화음이나 정중한 거절뿐이었습니다. 하늘의 그물은 이미 펼쳐졌고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화재 후 일주일째 되는 날, 저는 병상에 앉아 강 부시장이 끓여온 닭죽을 먹으며 TV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경찰청 특수수사대는 최강식 서울시 부시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집행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화면에는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호송차에 오르는 최강식의 모습이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그의 오만하고 거만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치욕과 두려움에 떠는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죽 그릇을 내려놓고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지난 4년간 제 마음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마침내 치워진 것이었습니다. 정의는 더디게 올지라도 반드시 존재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강 부시장이 눈시울을 붉히며 저를 보았습니다. 보셨죠, 국장님. 우리가 해냈어요. 나쁜 자들은 죗값을 치르게 됐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고맙네, 서윤 양. 자네의 용기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어. 12년 전 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구나. 사건은 3개월 후 공개 재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재판은 여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고 수천 명의 시민들이 법원 밖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통해 재판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증인이자 관련인 자격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건강은 많이 회복되었지만 왼쪽 팔은 여전히 보조기를 차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선 최강식과 김영철은 고개를 숙인 채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권력의 타락과 국민들의 피땀 위에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추악한 뒷거래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재판장이 제게 의견을 물었을 때 저는 일어서서 최강식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저와 마주치자 황급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 제가 말했습니다. 제 차분한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피고인들에게 개인적인 원한은 없습니다. 그저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한때 저의 동지였던 사람들이 이 지경까지 타락했다는 사실이, 그리고 국민들의 신뢰가 도둑맞았다는 사실이 마음 아픕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4년 전 저는 주민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기 위해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실수였습니다. 악과의 타협은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저는 이 판결이 권력을 쥔 모든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기를 바랍니다. 권력은 국민이 부여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국민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사리사욕을 위해 사용하지 마십시오. 법정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천둥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강 부시장이 몰래 눈물을 닦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최강식은 징역 20년, 김영철은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폭력배들과 다른 관련자들도 응당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X재개발 지구 주민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울시는 계획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횡령된 예산을 환수하여 원래 설계대로 공원과 문화회관을 짓고 기반시설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재판 후 서울시에서는 저의 명예를 회복하고 공로를 치하하기 위한 성대한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기념식은 바로 역사기록관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제가 청소하던 곳이었습니다. 서울시장이 직접 재계 당원 자격 복권과 직위 복권 결정서를 전달하고 부정부패 척결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이진우님은 투철한 공직윤리와 청렴함, 그리고 용기의 귀감이 되셨습니다. 서울시는 이진우님께 깊은 사과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표창장을 손에 든 저는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저를 짓누르던 억울한 징계의 멍해가 벗겨진 것이었습니다. 저의 명예, 한 명의 당원이자 공직자로서의 명예가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기념식이 끝나고 시장과 강 부시장이 응접실에서 저를 따로 만났습니다. 이 국장님, 시장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는 국장님처럼 마음과 비전을 갖춘 인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희가 논의한 끝에 국장님께 다시 공직으로 복귀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리기로 했습니다. 도시계획 건축국 부국장으로 모시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강 부시장도 희망에 찬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국장님. 돌아오셔서 저를 도와주세요. 국장님의 경험과 명망이 있다면 서울의 도시 경관이 분명 긍정적으로 바뀔 겁니다. 거절하지 마세요. 저는 두 분의 고위 지도자를 보며 마음속 깊이 감사했습니다. 그 제안은 수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자리였습니다. 다시 권력의 중심으로 돌아가 존경과 높은 직위를 누리는 것. 그것이 제 경력의 완벽한 해피엔딩이 아닐까요? 하지만 저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느티나무 가지들이 바람에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경비원으로 일하던 평화로운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차를 마시며 낙엽 지는 것을 보던 오후, 직책이 줄 수 없었던 마음의 평온을 기억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가볍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사양하겠습니다. 두 사람 모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국장님? 아직 충분히 일하실 수 있는 나이신데 혹시 예전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시장이 다그쳐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무런 서운함도 없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그저 관직에서의 제 소명은 다했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늙은 세대는 물러나고 강 부시장님 같은 젊은 세대가 저보다 훨씬 유능하고 열정적입니다. 제가 돌아가면 젊은 후배들의 앞길을 막을 뿐입니다. 저는 강 부시장을 애정어린 눈빛으로 보았습니다. 게다가 저는 이곳 생활에 이미 익숙해졌습니다. 이 기록관은 낡았지만 이 도시의 영혼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화재 이후 서류 복원 작업이 아직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남아 이 기억들을 지키는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습니다. 아무도 제 결심을 꺾지 못했습니다. 결국 시 지도부는 제 뜻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역사기록관의 상임 고문으로 임명했습니다. 듣기에는 거창한 직책이었지만 실은 제가 경비원이라는 이름 대신 당당하게 이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것이었습니다. 기록관은 예산을 지원받아 더 깨끗하게 수리되었습니다. 불탔던 비자료실 건물은 옛 프랑스식 건축 양식 그대로 복원되었습니다. 손상된 자료들은 전문가들이 한 장 한 장 정성 들여 복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유지하며 익숙한 파란색 경비원복을 입습니다. 이제는 굳이 입지 않아도 되지만 말입니다. 저는 그 옷을 입는 느낌이 좋습니다. 그것은 제게 힘들었지만 의미 있었던 시간과 문지기의 책임감을 상기시켜 줍니다. 저는 마당을 한 바퀴 돌며 화단에 물을 주고 진한 녹차를 한 주전자 우립니다. 이제 박구는 훨씬 성숙해져 예전처럼 태만하지 않습니다. 그는 저를 더욱 공경하면서도 여전히 쾌활한 장난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고문님, 오늘 저희 경비팀에 하달하실 지시사항이라도 있으십니까? 박군이 놀렸습니다. 저는 허허 웃었습니다. 지시는 무슨, 문단속이나 잘해서 도둑 안 들게 하게. 익숙한 검은색 세단이 정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창이 내려가고 강 부시장이 환한 미소로 제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위대한 문지기님, 저 출근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시장님. 오늘도 보람찬 하루 보내십시오. 저는 군인처럼 등을 꼿꼿이 펴고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차는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갔습니다. 저는 차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저 밖의 도시는 마천루와 현대적인 고속도로를 뽐내며 매일같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강 부시장 같은 젊은이들이 이 나라의 배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조용한 마당 한 구석에 남기로 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문지기가 될 것입니다. 단지 이 기관의 문지기뿐만 아니라 양심이라는 반짝이는 가치를 지키는 문지기로서 후세에게 인생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인간의 양심이야말로 가장 소중하게 지켜야 할 자산임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햇살이 높이 솟아 나뭇잎 사이로 쏟아져 제 가슴의 이름표 위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이진우 경비원.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마음이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습니다.